자, 오늘 주일 설교의 본론을 하기 전에요. 제가 지난주에 그 3년 동안 204만 가구가 준공된다. 아파트가 쏟아진다. 2020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공포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는 글을 써놨는데, 지금 아파트 가격이 엄청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조금 항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야, 이 거짓말쟁이야. 네 예언대로라면 지금 아파트 가격이 폭망해야 되는데, 야, 뉴스 봐봐. 연일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고 하고 있어. 이제 거짓말 좀 그만하고 사라지시지. 이런 항의입니다. 아, 참, 단도직입적으로 좀 물어봅시다. 그래요. 아파트 가격이 진짜, 물론, 그분은 호가, 실거래가가 뭔지를 모르시는 걸, 아마 모르실 겁니다. 그리고 실거래가도 지금 국민은행 거를 쓰고 있는데, 국민은행에서 만든 그 자료도요, 실거래가도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 아십니까? 이런 거죠. 내가 얼마에 팔았다라는 게 국민은행 전선에 올라가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거를 국민은행이 찾아가서 내리지 않아요. 본인이 내가 이게 잘못 팔았다, 잘못 기재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내려줘요. 그런 거 하나도 모르시잖아요. 실거래가도 조작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오른 거는요. 일단 95%는 호가입니다. 호가. 지금 수도권에서 웬만한 거 10억에 내놔보세요. 팔릴까요? 그 팔린다고 생각하세요? 실제 부동산 가서 물어보세요. 거래가 안 돼요. 실종이에요, 거래 실종. 자, 그런 거 다 거두절미하고.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표현은 언론이 그런 얘기를 안 해서 그런데 정확한 표현은 지금 호가가 오는 거예요. 부르는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집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뭐 단합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투기 세력이 붙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얼마에 팔겠다고 부르는 것을 맞추는 거예요, 지금. 그 호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실거래가가 아니고요. 매매 안 되고 있어요. 수도권 쪽 매매 안 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걸 빼고 좋다 이거야. 오른다 이거야. 자, 올라요. 인정을 해줄게요. 호가 아니고 실거래가야.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 그래서 그렇게 올라. 이게 과연 정상일까요? 여러분, 수출 완전 바닥치고 있습니다. 뭐 언론에서 뭐 역대 최고 수출 그거 다 진짜 다 뻥입니다. 그거 들어가서 보시죠. 반도체 하나만 이익 보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하락하고 있어요. 그 언론이 그 완전 장난질 치는 겁니다. 수출 안 올랐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럼 반도체 하나만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그 반도체 중국이 이제 그런 뉴스 모르죠? 전 세계 생산량의 20%를 중국이 차지할 건데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반도체마저 꺾이면 이제 역성장이 되는데 수출에서도 자영업자들 지금 되나요? 장사 잘 되나요? 문만 열면 문전성시 이루고 있나요? 뭐 가계빚은 괜찮나요? 중소기업들은 뭐 괜찮나요? 최저임금이니 근로시간 52시간이니 해가지고 실제 여러분 저는 그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회의를 하는 회장님과 인연이 있습니다. 그분한테 가가지고 얘기 나눌 때요 막 죽으려고 합니다 사람들. 예전에는 순수익을 1,000만 원씩 냈던 사장님들이 최저임금 오르고요. 그리고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으로 인해 가지고요. 지금 순수익이 실제 230만 원 이렇게 가져간답니다. 1,000만 원씩 벌던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될 것인가?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다. 종업원들이 많아지고요. 노동 생산성이 줄어들고 그러면 이런 거죠.
인건비는 올라가고요. 52시간으로 딱 끊어가지고요. 뭔가 생산을 더해가지고 수익을 내야 되는데 더 이상 일을 못하니까 생산성이 줄어드는 거예요. 매출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1,000만 원씩 순수익 가져가던 사장님이 230만 원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제 친구 중에 뭐 여러분 아시는 겁니다. 제 친구 중에 관식이라고 있습니다. 양관식. 저랑 이름이 비슷하죠. 우리 JNK 경제연구소 인테리어 해준 친구입니다. 걔가 10몇 년 동안 15년인가 인테리어 사장을 했습니다. 자수성가한 거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요, 제가 그 친구한테 JNK 사는 내용 중에 괜찮은 것들을 소개를 했었는데, 가가 친구니까 만나면 저녁 먹으면서 제가 경제 얘기를 하죠, 당연히. 여러분들에게만 하는 거 아니에요. 제 주위 지인들에게 저는 경제 위험하다, 긴축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불과 3개월 전만 해도요, 3개월 전만 해도 제가 이렇게 경제 위기 말하면 그 친구 코방이 꼈습니다. 코방이 꼈어요.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왜냐? 자기는 일거리가 많다 이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그때도 뭐 현장이 뭐 4개니 3개니 막 엄청 바빠가지고 제 경제 설명도 뭐 그닥 잘 안 듣고 그랬었습니다, 그 친구. 근데요, 이거 진짜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직원들도 압니다. 어, 전화 왔었는데요. 힘들다는 거예요. 너 어떻게 된 거냐? 야, 현장 4개나 있다며. 야, 눈꽃도 바쁘다며. 지금 한 달을 놀았답니다, 그 친구가. 한 달. 이유인즉슨 그 3개가 현장이 투입된 게 아니고 이제 예약을 걸어놨던 거죠. 요거 끝나면 그때 가서 해드리겠습니다. 미팅한 다음에 예약을 걸어놨던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달 반 전에요. 다 캔슬됐답니다. 어떤 분은 대출이 안 나와서 못 한다고 하고 어떤 분은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조금 더 있다가 한다고 하고 인테리어를 안 한답니다, 사람들이. 한 달 논답니다. 한 달. 한 달째 놀고 있답니다. 그리고는 이제야 제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야, 관훈아, 너 그거, 보라비 그거 뭐냐? 그렇게 문의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자재상에서 전화를 받았대요, 자재상에서. 양사장님, 요즘 왜 이렇게 자재가 좀 뜸하십니까?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지금 조금 어렵네요. 자재상이 그러더랍니다. 저희도 죽겠습니다. 자재가 빠지는 게 눈에 띄게 쑥쑥 줍니다. 한 번도 얘가 10몇 년 하면서 자재상에서 그렇게 물건 왜 요즘 안 뛰어가시냐고 전화한 적이 없답니다. 10몇 년 만에 처음이랍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처럼 지금 자영업자들, 중소기업들, 그리고 뭐 수출, 내수, 뭐 대무역, 또나 미국, 중국 계속 무역 전쟁하고 있죠. 신흥국들, 터키, 뭐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 계속 지금 거의 외환위기에 준하는 위기가 몰려오고 있죠. 과거 IMF 우리가 어떻게 맞았는지 아십니까? 태국이 95년도에 먼저 맞았습니다. 그게 돌고 돌아서 2년 후에 우리한테 온 겁니다. 신흥국들은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입니까? 이처럼 그냥 모든 지표, 경제 지표 할 것 없이 소비 심리 할 것 없이 그리고 출산율 저하, 인구 절벽, 소비 절벽 지금 모든 지표가 IMF에 준하는 그런 위기 상황인데 아파트만 오른다고요? 예, 오른다고 칩시다. 이게 정상이냐는 거죠.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호가가요. 런던 아파트 가격과 맞먹습니다. 여러분, 런던 쪽에 있는 아파트 가진 사람들의 그 평균 소득 수준이 10만 불이 넘습니다. 10만 불이.
10만 불이 넘는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나 그러는 거예요, 가격이. 우리가 10만 불을 넘어요? 우리가 3만 불이 됐어요? 또한, 지금 뭐 서울이나 수도권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고 하는데, 음, 이거 그냥 이제 죽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근데 좋아. 오른다고 합시다. 지방 아파트들, 지방 부동산은 괜찮아요? 지금 텅텅 비었죠. 울산, 거제 이런 데 조선을 망하면서 원룸에 들어갔던 사람들 지금 원룸 한 전체가 다 통으로 빈 건물도 있는데 원룸촌이 계속 청약 미달이고 아파트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부동산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국에서 지방은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서울만 산다? 지금 모든 경제 지표, 자영업, 수출, 내수 다 막 죽어라 하는 IMF에 준하는 그런 상황인데 서울의 아파트 가격만 오르면 경제가 살아나나요? 이게 이게 뭔 어처구니없는,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것은요, 정부 정책 때문에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뭐 100%입니다. 지금 오락가락하지 않습니까? 임대사업자 낸다고 했다가 또 임대사업자 그 세율을 또 낮추기도 하고, 임대로 돌리지 않으면 엄청 세금을 때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 8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집들을 임대로 전환하면서 이제 못 팔게 된 겁니다. 임대로 전환하면서.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양도세 중과에 따른 똘똘한 한 집을 얻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집들을 매각하고 서울에 있는, 저 강남에 있는 대형 아파트 하나, 자산 가치가 될 만한 거, 똘똘한 한 채. 그걸로 지금 사람들이 수요가 몰리고, 지방에 있는 것들을 다 팔아 제끼고, 왜? 한국에서 지방에 집을 갔던, 뭐 서울에 집을 갔던 똑같이 한 채지 않습니까? 가격이 상관없이. 그럼 세금을 엄청 때린다는 거예요. 다주택자들을 투기 근절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확 팔아 제끼고 정말 똘똘한 한 채, 내 자녀에게 계속 물려줄 수 있는 한 채로 지금 부자들이 다 서울로 수도권으로 지금 몰려들고 있는 겁니다. 그게 호가가 오르는 거고. 너무나 잘못된 정부 정책이 인해 가지고 억지로 지금 끌어올려지는 건데 이걸 다시 얘기지만 이게 과연 정상적으로 버틸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지방이 다 죽어요. 대한민국은 서울의 나라예요? 대한민국은 서울 시민만 국민이에요? 지방 다 죽어도 서울 아파트만 괜찮으면 한국 경제가 다시 좋아져가지고 5천만이 다 잘 살아요? 지금 그런 짝이잖아요, 지금. 서울에서도 부동산 가격만 나홀로 호황이잖아요, 나홀로 호황. 이게 있을 수 없는 거라니까요. 이거 파망의 지름길입니다, 이거. 완전 망조가 들은 겁니다, 경제가. 한국 경제가. 같이 다 골고루 살아야죠. 지방 아파트 가격도 적당히 오르고, 지방 경기도 적당히 잘 되고, 지방에서 자영업하는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다 골고루 살아야지. 다 죽쓰는데, 서울에 있는 자영업자들도 명동, 종로 이런 상권이 텅텅 비어가고 있는데, 아파트 가격만 오른다? 그렇다고, 막 춤을 추면서, 좋다라고 얘기하고, 이런 정확한 팩트로 분석을 해주는 사람에게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 어리석은 겁니다. 계란, 너무, 이거는 제 설교를 듣는 분이기 때문에, 제 설교를 들으시는, 그분은 설교를 안 들으실라나?
어쨌든 따로 글로는 제가 그닥 기회가 있으면 설명해 드릴 거고, 아니면 그냥 이 설교를 찾아 들을 수 있으면 찾아 들으십시오. 답입니다. 답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정상 아닙니다. 아파트 가격 정상 아니고요. 큰일 났습니다. 진짜 한국 경제가 완전 망조로 가고 있습니다. 위기 중에서 이런 위기 없습니다. 단군일의 최대 위기다. 너 단군 믿어? 또 그렇게 또, 난 뭘 말을 못하겠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단군 신화가요. 개인적으로. 그 단군이 저는 예수님이라고 봅니다. 그게 와전된 거죠. 예전에 그 전화놀이 해보셨습니까? 가족오락관에서 전화놀이 해보셨어요? 이게, 어, 일렬로 쭉 써가지고, 일렬로 쭉 써가지고, 바로 뒤에 있는 사람한테만 그 문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발이면 신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게 뒤로 가면 갈수록 나중에 끝사람이 분명 제시에 맞출 단어는 신발인데 오징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짧은 몇 명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도요. 그렇게 바뀌는데 하물며 몇 천 년 전에 그 사건들이 입에 입을 통해 가지고 전화되면서 그것이 뜻이 표현 방법이 잘못되고 저는 그래서 단군 신화를 보면서 여자 남자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라, 곰과 호랑이가 저는 아담과 하와라고 믿고요. 그리고 보면 그 삼신이 나오거든요. 우리나라도 삼신할매가 있어요. 삼신할매가 뭐 그 사람의 생명을 점지해준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삼신이에요. 저는 그 성부성자 성령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 단군 신화를 보면 창세기와 너무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바벨탑 사건 때 그때 흩어지면서 그때 언어가 갈라져서 흩어지면서 그 하나님을 믿었던 신앙들의 표현들이 와전돼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까지 이어진 거다. 저는 그래서 그 단군 신화가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 신화다. 창조 신화 아니죠. 창세기에 말하는 창조를 얘기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거나 말거나. 오늘 왜 이렇게 제가 잡설이 길죠? 제가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바로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크리스천이 된다. 똥을 밟은 기억이 있습니다. 무심코 가다가 질퍽하고 똥을 밟은 저는 대번 인상을 찡그리며 불평을 토했습니다. 나 똥 밟았네. 그리고는 이어지죠. 구시렁구시렁. 어떤 똥개가 여기다가 똥을 싸는구나. 진짜. 아우. 보통 우리가 똥을 밟았을 때 경험하는 우리들의 기억입니다. 그런데 잠시만 돌려서 생각하면요. 똥이 참 억울하겠다 싶습니다. 똥이 그럴 겁니다. 쥐가 와서 밟아놓고 밟히는 건 난데 내가 발이 있어 손이 있어. 나는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쥐가 발도 있고 눈도 있고 어? 쥐가 딴짓하다가 와서 나를 밟아놓고 난 아파 죽겠는데 이 방귀 낀 놈이 속낸다고 그래서 똥이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말할 수 있다면 나 죄수없게 누가 나를 밟았어. 예, 맞습니다. 우리는 다리도 있고 눈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똥을 밟은 책임은 우리에게이지. 그게 어찌 똥에게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똥을 밟고 불평을 토하고 어떤 똥개가 싸놓은 거야. 혹은 뭐 왜 이거 주인이 치우지 않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아마도 남에게 책임을 돌리는 그런 삶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이지 싶습니다. 사람들은요,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그 친밀하다는 부부간에도 안 좋은 일을 겪으면 당신 때문이지!
다시 나오자 해서 이렇게 됐잖아. 주위에서 많이 보죠.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죠. 제 친구들은 다, 제 친구들은 다 나이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뭐 서너신데. 걔네도 그러면 그런답니다. 뭐 하면 서로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그런답니다. 그 상대방이 화살을 돌리죠. 가장 친밀한 부부간에만 그러겠습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런 일은 일상다반사입니다. 친구끼리도 그러고요. 연인끼리도 그러고요. 가족끼리도 그러고요. 정말 피를 나눴다고 하는 그런 관계에서도 잘 되면 나 때문, 못 되면 상대방 탓. 우리는 그런 것을 너무 쉽게 합니다. 너무 쉽게 하고요. 너무 자주 하고요. 이게 마치 습관처럼 우리의 마음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 탓은 없을까요? 단 1%도 나의 탓이 없고 모두 다 상대방 때문에 일이 어그러지고 안 되고 불편하고 그랬을까요? 고장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할 소리가 난다는 뜻이죠. 실수의 비중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수의 비중은 무거운 실수, 가벼운 실수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100% 모두 다 이런 어긋나는 소리가 있을 때, 불편한 소리가 있을 때 100% 다 나 혼자 잘못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그런 예는 별로 없습니다. 이 시간 늘 남만을 탓하는 그런 것을 일삼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남 탓을 하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던가요? 그렇게 남을 탓하면, 그리고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발뺌을 하면 자신은 더 고상한 사람처럼 여겨지던가요? 오히려 여러분의 양심이, 오히려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을 더 불편하게 하지는 않나요? 솔직히 여러분 일을 그르쳤을 때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리고 나는 쏙 빠지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양심이 살아있다면, 아, 내가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참 내가 역겨운 짓을 하고 있네? 라고 그렇게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에게 소리내지 않나요? 소리내지 않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침으로 여러분의 양심을 찔러서 피를 돌게 해서 그 양심을 살아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양심이 굳어가는 겁니다. 책임지려 하지 않는 사람,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을 우리는 뉴스에서 봅니다. 대기업 총수들, 혹은 뭐 기타 정치인들, 나는 잘못 없어, 제가 이랬어 라고 말하를 보면서, 그런 거를 뉴스로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남자 같은 경우는 에이 잠시 떼버려 씨. 남자 새끼가 대번에 그럽니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역겨움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반면 일을 그르쳤을 때 모든 책임을 지려고 앞장서는 사람을 보면요, 우리는 감동합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을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 기업의 정신은 인정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 일본 기업이 전 세계를 호령했는지 저는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어떤 잘못된 문제가 있으면 실화입니다. 실화. 어떤 잘못된 문제가 있었을 때 한국의 기업들은요, 그것을 계속 정치권에 책임을 돌리거나 뭐 기타 다른 데 책임을 돌리거나 그럽니다. 근데 일본 기업 같은 경우는요, 어떤 잘못이 있으면요, 그 모든 임직원들이 나와가지고요, 울면서 사죄를 합니다. 울면서. 여러분, 룰라의 이상민 씨요? 룰라의 이상민 씨? 맞나요? 김상민인가? 이상민인가? 따다다다다다! 그거 맞죠?
이상민 씨가 지금 제2의 전성기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상민 씨가 빚을 억수로 많이 졌죠. 10년 동안 50억인가? 50억인가 진 빚을 10년 동안 도망가지 않고요. 그걸 끊임없이 조금씩 갚아 나갔답니다. 10년 동안 그 일을 했답니다. 책임을 지고. 음악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진 빚을.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요. 아, 저런 사람은 진짜, 진짜 도와줘야 되는 분이야. 라고 해서 방송국 여기저기서 섭외하고, 토크쇼 나오고, 쇼프로 나오고, 그리고 CF 나오고. 그래서 제2의 전성기를 이상민 씨가 맡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만약에 그 돈 때문에 그걸 갚지 않고, 어디 막 도망가고, 배째라하고, 그랬다면 그분에게 제2의 전성기는 없었을 겁니다. 진짜 우리는 모든 책임을 지려고 앞장서는 사람, 그게 내게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는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양심이 그렇게 반응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미노 피자의 일화를 아십니까? 아니요, 거기까지 합시다. 좀 길어집니다. 나중에, 나중에 실수를 인정해서 그것을 겸손히 국민 앞에 사과한 기업이 어떻게 일어서는지, 어떻게 전화위복되고 전 세계를 호령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는지 제가 그걸 한번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끄러운 과거를 공개하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때일 겁니다. 교실 바닥에서 빙 둘러앉아서 애들이랑 놀고 있었을 때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 뭘 놀았는지 압니다. 공기했을 겁니다. 공기. 남자들도 공기했습니다. 그때 너무 참기 어려서 제가 방귀를 뀌었습니다. 소리 없는 방귀 있죠. 씩 하는 거. 몇 초 아이들이 코를 막고 막 서로를 향해서 막 눈을 막 부라렸습니다. 저는 창피한 나머지 끝까지 아니라고 잡아떼면서요. 제 옆에 있는 아이.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얼굴은 생각납니다. 그 동글동글한 아이였 있었습니다. 얼굴도 지금 생각납니다. 그 아이에게 죽을 죄를 덮어씌웠죠. 얘가 그랬어. 그런데 이 친구가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씩 웃더니 계속 그냥 놀이를 그냥 공기놀이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145때 때 초등학교를 다녔으니까 벌써 한 50년 전일 거야. 50년 전 친구의 얼굴이 나는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친구를 나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는 그 친구에게 미안합니다. 아직도 그에게 진 마음의 빚이 가끔은 저를 심란하게 하기도 합니다. 50년이 지난, 그치. 내가 145때 때 초등학교 4학년이었으니까. 그렇지. 지금 50년이 지났지. 30년인가? 어쨌든.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저는 그 친구의 얼굴을 기억합니다.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만약 그가 자신도 아니라고 발작하면서 내 멱살을 잡고 야 이놈의 새끼 네가 꼈잖아 이렇게 서로 투닥투닥 다퉜다면 제 기억에서 그 친구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을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기억이 오래 남는 사람은요 어떤 일에 대해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는 일절 탓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아가 그 모든 어그러진 일을 자신이 직접 끌어안고 책임지려 애를 쓰는 사람. 그가 사람을 감동하게 하는 진짜 위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크리스찬이 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크리스찬이 되라고 권유하는 이유입니다.
예,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탓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따귀를 받으시고, 우리 죄 때문에 아무 죄가 없는 분이 그분이 침뱉음을 받고, 가시 면류관에 머리를 뚫리시고, 양손에 못을 박히시고, 양발에 포개져 대못이 박히시고, 그리고 속옷 하나 남지 않고 온몸이 다 발가벗겨진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람들이 야 내려와봐, 야 이 새끼야 내려와봐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못은 100%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탓을 그 누구에게도 돌리지 않으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을 때 다시 찾아온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 왜 나를 그때 부인했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도우라.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탓하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1절 너 그때 나한테 저주했어? 1절 탓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걸 자신이 직접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두 용서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하나님의 저주가 되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친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운명하셨습니다. 이것이 제가 예수님에게 감동하는 이유고, 이것이 제가 예수님을 주군으로 모시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그분이 이 땅에서 보여준 네타시오의 십자가의 삶, 그것은 감동을 넘어 전율을 일으키게 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남타시오가 아닌 네타시오를 실천했던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찬입니까? 저는 크리스찬입니까? 그럼 우리는 얼마나 네타시오, 내가 잘못했소, 내가 책임지겠소 라고 말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공동체에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은 너 때문이야 라고 도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바꿉시다. 우리의 입술을 바꿉시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늘 상대방을 탓하며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비난의 화살을 내 자신에게 돌려 나를 처복종시키려는 그런 삶으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말합시다. 예, 나 때문입니다. 내가 나빴습니다. 내 탓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럴 때 우리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양심이 기뻐서 소리치는 것을,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럴 때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크리스찬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남 탓을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깨닫기 원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던 거라고. 그게 다 내 탓이라고. 나 때문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뒤를 본받아 따라가는 제가 그리고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